개똥이를 당장 이윽고을 대장장이에게 보내거라. 최진사가 다급한 기색으로 하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집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최진사들과 이설화들까지 앞다투어 같은 대장장이를 찾고 있었지요. 도대체 이 대장장이는 무엇을 만들고 있기에 최진사 댁 사람들과 이설화들이 이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대장장이가 어떤 사연을 지닌 인물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어귀에 작은 대장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양에서 한참 떨어진 고을이었지요. 봄이면 산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시냇물 소리가 마을을 감싸는 조용하고 포근한 곳이었습니다. 그 대장간의 주인은 강무석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강무석은 30을 갓 넘긴 나이였으나 처음 보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할 만큼 얼굴에 깊은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 화덕에서 튄 불씨가 남긴 흔적이 두 뺨에 군데군데 남아 있었고 한겨울에도 뜨거운 쇠를 놓지 않던 두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얼굴에도 늘 순박한 웃음이 걸려 있었고 남의 어려운 사정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맑은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강무석이 대장간을 물려받은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부친인 강노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어린 강무석은 마음껏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화덕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보름이 가고 달이 바뀌며 계절이 수없이 돌아도 강무석의 두 손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해를 한결같이 망치를 잡아온 덕분에 강무석의 솜씨는 고을 안팎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강무석이 만든 호미 한 자루는 여느 대장간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날을 세우는 각도부터 자루가 손에 착 감기는 모양까지 강무석은 쓰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하도록 수없이 두드리고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만든 연장은 자갈밭에서도 쉽게 상하지 않았고 진흙 속 돌뿌리를 쳐도 날이 쉬이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강무석의 호미를 써본 박팔봉 같은 농부들은 다른 연장은 도저히 손에 잡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먼 고을에서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빼어난 솜씨를 지녔어도 강무석의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이 고을 장바닥에서 무쇠란 무쇠는 모조리 제 소나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는 독사 같은 객주 조득필 때문이었지요. 조득필은 이 고을은 물론이고 저 너머 고을까지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거대한 상단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힘을 앞세워 인근 철장까지 모조리 제 손에 넣었기에 강무석 같은 대장장이들은 반드시 조득필의 손을 거쳐야만 쇠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무석은 매달 조득필이 부르는 값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득필이 처음 철값을 올렸을 때만 해도 강무석은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두 번째로 값을 올렸을 때 역시 어금니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쇠값이 오를수록 강무석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차마 연장값을 올려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해마다 이어지는 흉년 탓에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박팔봉 같은 농부들에게 어찌 더 높은 값을 받겠습니까? 강무석은 차라리 자신의 몫을 줄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때문에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 한밤중이 되어서야 망치를 내려놓는 날이 이어져도 강무석의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대장간 문틈으로 스며드는 초겨울이었습니다. 화덕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무쇠 덩이가 모루 위에서 벌쨌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무석이 묵직한 망치를 들어 힘껏 내리치려던 순간 조득필이 수레를 끌고 대장간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레 위에는 쇠붙이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무석이 나왔네. 조득필은 대문도 두드리지 않고 불쑥 들어서며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무석은 망치질을 멈추고 이마의 땀을 소매로 훔치며 돌아보았습니다. 객주얼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조득필은 수레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철로 호미와 낫을 백자루만 만들어 내 상단에 납품하거라. 물건이 급하니 보름 안으로 반드시 맞춰야 하네. 강무석은 수레에 실린 쇠붙이의 양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백자루라면 일정이 빠듯하기는 했어도 보름 안에 못 해낼 양은 아니었습니다. 철값은 어찌 치르면 되겠습니까? 그건 걱정 말게. 내가 연장을 찾으러 올 때 연장값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주겠네. 자네는 그저 물건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되네. 순박한 강무석은 그때까지만 해도 조득필의 속셈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만들면 제 몫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강무석은 허리를 크게 굽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객주어른. 보름 안으로 반드시 백자루를 완성해 놓겠습니다. 조득필은 흡족한 웃음을 흘리며 빈 수레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강무석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화덕의 장작을 더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강무석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화덕에 불을 지폈고 달이 중천에 떠도 망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끼니는 화덕 곁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보리밥 한 덩이로 때웠고 잠은 모루 앞에 잠깐 기대어 눈을 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망치 소리는 산골을 울렸고 불꽃은 어두운 대장간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강무석의 두 손은 이미 감각이 무뎌질 만큼 상해 있었습니다. 굳은 살 위로 또 다른 굳은 살이 박였고 망치 자루에 닿는 손바닥은 터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무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장 하나를 마칠 때마다 가지런히 세워두고 곧바로 다음 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 아침 모루 앞에는 호미와 낫 백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날이 고르고 자루 맞춤도 빈틈없는 것이 오직 강무석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빼어난 연장들이었습니다. 강무석은 굽은 허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조득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운 몸은 바람에도 휘청일 만큼 지쳐 있었으나 마음만은 오랜만에 든든했습니다. 이번 품점을 받으면 대장간 화덕도 고치고 화로에 바람을 불어넣는 낡은 풀무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레를 끌고 나타난 조득필은 연장들을 훑어보며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솜씨 하나는 여전하구나. 강무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럼 약조하신 대로 철값을 빼고 남은 품땜을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득필의 얼굴이 갑자기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혀를 차는 소리만 대장간 안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왜 그러십니까? 행수 어른. 조득필은 소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강무석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연장을 만드는 며칠 사이에 한양에서 철값이 크게 뛰었다네. 내가 대준 쇠를 그 시세로 다시 따져보니 자네가 만든 연장 백자루 값을 다 합쳐도 내 철값에 턱없이 모자라는구나. 강무석은 그저 두 눈만 깜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약조하실 때 행수 어른께서 직접 값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조할 때야 나도 시세가 일이 될 줄 몰랐지. 어쩌겠나 세상 일이 다 그런 것을. 조득필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쓱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자네가 내게 돈을 더 얹어 주어야 할 판이네. 하지만 내가 특별히 아량을 베풀어 이 연장들만 가져가는 선에서 끝내주도록 하지. 고마운 줄 알게나. 강무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간 고생해서 만들어낸 백자루가 한 푼의 품난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행수 어른,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조득필은 코웃음을 치며 강무석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대장장이 놈이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하느냐. 싫으면 관가에 가서 따져보든지. 그 말과 함께 조득필은 백자루의 연장을 수레에 마구 실어 담았습니다. 강무석은 그 자리에 선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가라는 말 한마디에 덜컥 겁이 난 것이었습니다. 고을의 홍영감이 조득필과 가깝다는 사실은 온 마을이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수레 소리가 멀어지고 대장간에는 정막만 남았습니다. 강무석은 힘없이 모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자리를 바라보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끝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터지고 부르튼 손바닥, 굳은 살 틈에 박힌 새까만 쇳가루는 그 모든 고생이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화덕의 불씨도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가득했습니다. 천감 살돈조차 남아있지 않던 강무석은 결국 직접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텅 빈 배를 움켜쥐고 지게를 짊어진 강무석은 눈 덮인 깊은 산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마저 두꺼운 구름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강무석의 발걸음은 더디고 무거웠습니다. 등 위에 짊어진 것은 장차 해올 장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맺힌 억울함과 서러움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나 그는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삶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온 강무석의 머리 위로 그날 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리는 눈발이었으나 강무석이 산길을 높이 오를수록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눈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굵어졌습니다. 산짐승조차 몸을 숨길 법한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강무석의 어깨와 속눈썹 위로 눈이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그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무석의 발끝이 무언가에 걸려 몸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더미 속에 무언가 묻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게를 옆에 내려놓고 서둘러 무릎을 꿇은 강무석은 두 손으로 눈을 급히 헤쳐냈습니다. 그러고는 숨이 샜는 듯한 충격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눈 속에는 여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그 품 안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꼭 안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려 했던 것인지 두 팔로 아이를 껴안은 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창백했고 아이의 입술 역시 차갑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무석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당장 땔감 살 돈조차 없는 처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무석은 지게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여인과 아이를 차례로 등에 업었습니다. 거센 눈보라를 정면으로 맞으며 그는 산길을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숨을 몰아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에 목구멍이 아려왔고 두 사람의 무게를 떠받친 다리도 점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강무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볼이 자신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대장간에 간신히 도착한 강무석은 곧장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껴두었던 마지막 장작까지 모조리 밀어넣었습니다. 방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강무석은 여인과 아이를 방으로 옮겨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덮던 낡은 소미불을 꺼내 두 사람의 몸을 정성껏 감싸 주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의 발이 너무나 차가워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따뜻한 입김까지 불어주었습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약해질 때마다 강무석은 부지런히 불을 살피며 온기를 유지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이불 한 자락 덮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 아이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던 아이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무석의 시커먼 얼굴을 보고 잠시 움찔하며 놀랐습니다. 강무석은 얼른 험한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낮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나쁜 사람이 아니니 안심하거라. 네 어미도 바로 곁에 누워있으니 가만히 눈을 붙이고 있거라. 아이는 말없이 강무석을 빤히 바라보다가 이내 옆에 누워있는 여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것은 해가 중천에 높이 솟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천장을 보며 어리둥절한 기색이었으나 곁에 붙어있는 아들의 온기를 느끼고서야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리는 여인을 보고 강무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운이 다 회복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인은 강무석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인께서 저희 모자를 살려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무석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람의 도리를 아느니라면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설화로 본래 한양 남쪽에서 이름난 사대부 집안의 여식으로 자라며 글과 예법을 익힌 이였습니다. 하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이설화는 어린 아들 겸이를 데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기력이 다해 그만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설화의 아들 겸이는 올해 8살이 된 사내아이였습니다. 눈망울이 크고 이마가 훤칠하여 한눈에 보아도 총명함이 넘치는 아이였지요. 처음에는 낯선 대장간 풍경과 덩치 큰 강무석이 무서운지 어미 곁에 꼭 붙어 있었으나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대장간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른 이설화는 남의 집에 그저 신세만 질 수 없다며 일어섰습니다. 이튿날부터 대장간 주변을 정갈하게 쓸고 정성껏 밥을 지었으며 강무석의 해진 옷가지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강무석은 그럴 것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설화는 쉽게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린 도유는 어미보다 더 빨리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무석이 풀무를 밀며 화덕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도윤이 어느새 다가와 조심스러운 손길로 풀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온 힘을 다해 풀무를 미는 아이의 얼굴에는 제법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무석은 그 모습이 대견하여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꼬마 대장장이 덕분에 불길이 아주 잘 일어나는구나. 혼자 할 때보다 일이 훨씬 수월하니 정말 고맙다. 칭찬을 들은 도윤의 두 볼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아침이면 풀무 곁을 제자리인 양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대장간 안에 세 사람의 온기가 조금씩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다친 것은 강무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강무석을 돕고 싶었던 마음 하나로 도윤은 달궈진 쇳덩이 곁으로 혼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쓰는 무거운 도구는 아이의 손에 맞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집게를 들어 쇳덩이를 옮기려던 순간 손에 힘이 달려 집게가 그만 기울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당황하여 균형을 잡으려 했으나 그 바람에 날카롭고 뜨거운 쇠끝이 팔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비명 소리에 강무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달려온 강무석의 눈에 도윤의 다친 팔이 들어왔습니다. 강무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모두 내버려 두고 도윤을 번쩍 안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대장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연화가 뒤따라 나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의원에게 갑니다. 강무석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마을 의원이 있는 곳까지는 적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는 한 번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도윤이 아프다며 흐느낄 때마다 강무석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의원 집에 다다랐을 때 강무석은 문을 밀어 열 힘조차 없어 어깨로 문을 들이밀다시피 하며 들어갔습니다. 의원이 놀라 일어서자 강무석은 도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 좀 봐주십시오. 거친 대장장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의원도 그 간절한 모습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도윤의 팔을 살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이네. 뼈는 다치지 않았어. 잘 치료하면 곧 나을 것이네. 그제야 강무석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안도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온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강무석의 마음은 좀처럼 놓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눈을 뜨고 있으면 늘 곁을 지켰고 밤중에 아이가 뒤척이면 말없이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한다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서 밥상에 올렸고 상처에 바를약이 떨어지면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다시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를 도와주려다 이 어린 팔을 다쳤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강무석은 밤마다 홀로 화덕 앞에 앉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제 자식처럼 아끼는 그 모습을 연화는 방문 너머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오래도록 마음을 닫고 살아왔습니다. 집안이 무너지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던 날들 속에서 사람을 믿었다가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연화는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석은 달랐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두 사람을 거두어 잠자리를 내어주고 밤새 곁을 지키던 그 새벽, 도윤을 업고 눈물까지 흘리며 의원 앞에 무릎 꿇던 그 모습이 연화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대장간의 세 사람은 점점 한 식구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침마다 강무석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고 저녁이면 대장간 바닥에 흩어진 쇳가루를 쓸어냈습니다. 도윤도 팔의 상처가 거의 나아 다시 풀무 곁을 제자리처럼 지키고 앉았습니다. 강무석은 그런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대장간 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화는 화롯불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무석의 작업복이었습니다. 거친 일을 하다 보니 옷은 늘 여기저기 해지고 터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해진 곳을 하나씩 꿰매며 빠진 데가 없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하는 가창픈 소리와 함께 바늘이 두 동각 나고 말았습니다. 워낙 오래도록 써온 탓에 이미 쇠의 기운이 다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던 바늘이었습니다. 이설아는 손바닥 위에 놓인 부러진 바늘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곤혹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바느질에 써야 할 바늘이 이것 하나뿐이었으나 형편상 새 것을 구하러 장터에 나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이설아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대장간 쪽을 향했습니다. 강무석은 내일 내보낼 농기구 하나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설아가 부러진 바늘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아오나 이것을 다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강무석은 바늘을 건네받아 한참 동안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조각이 맞닿는 자리를 엄지와 검지로 가만히 맞추어 보더니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봅시다. 이설아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조금 뒤로 물러나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리 솜씨가 빼어난 대장장이라 할지라도 손톱보다 가느다란 바늘을 다시 잇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무석은 화덕 옆에 낮은 걸상을 가져다 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평소 쓰던 묵직한 망치가 아니라 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쇠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설아는 그런 작은 망치를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강무석은 부러진 바늘 2조각을 조심스레 불길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이 대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유지하며 바늘이 달아오르기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화덕 앞에서 평생을 살아온 장인답게 강무석은 그 미세한 온도의 변화를 오로지 손끝의 감각으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강무석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망치질 소리조차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커다란 쇳덩이를 두드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숨을 죽인 듯한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강무석의 눈동자는 오로지 바늘 끝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이설아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망치 소리가 화로에서 불타는 소리와 어우러져 대장간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틈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불빛은 강무석의 굵은 손등 위에 잔잔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무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다 됐소이다. 이설아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바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눈이 저절로 크게 떠졌습니다. 부러진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붙인 자리가 어디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바늘은 다시 매끈한 모양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이음새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설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무석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작은 것일수록 더 조심하고 정성을 들이면 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이설아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비범한 손이 고작 호미와 낫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손톱보다 가는 바늘조차 이토록 감쪽같이 있는 솜씨라면 더 정교하고 값진 물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설아는 그날 밤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지요. 잠을 뒤척였습니다. 이설아는 강무석의 하루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불씨를 정리하고 앞치마를 벗는 무렵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무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설아는 반듯하게 앉아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은인께서는 이토록 좋은 솜씨를 지니고도 어찌 농기구만 만들고 계십니까? 이설아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진사와 여인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설아는 강무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치마폭에 숨길 만큼 작고 곱된 알은 살아있는 칼을 만드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 물건이라면 충분히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무석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칼, 그것도 최진사와 여인들이 몸에 지니는 작고 정교한 칼이라니 지금까지 강무석이 만들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농기구는 튼튼하고 쓰기 편하면 되었지만 그런 칼은 달라야 했지요. 작아야 하고 보기에도 고와야 하며 날 또한 예리해야 했습니다. 강무석은 한동안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며칠 전 바늘을 잇던 감각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것일수록 더 정성을 들이면 된다고 강무석은 스스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강무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설아의 입가에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무석은 가장 좋은 쇠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조득필에게 납품할 연장용으로 들여온 쇠들 가운데서도 불순물이 적고 결이 고른 것만 하나하나 골라냈지요. 손끝으로 표면을 훑어보고 불빛에 비추어 보고 가볍게 두드려 소리까지 살폈습니다. 좋은 쇠는 맑게 울렸고 좋지 않은 쇠는 탁한 소리가 났지요. 며칠에 걸쳐 가려낸 쇠 조각들이 마침내 화덕에 들어갔습니다. 쇠가 달아오르는 동안 강무석은 꼼짝도 하지 않고 불길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붉은 빛이 밝은 빛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눈 한 번 떼지 않고 지켜보았지요. 강무석은 그저 가장 알맞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오자 강무석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모루 위에 쇳덩이를 올린 강무석은 작은 망치로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칼의 바탕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를 조금씩 맞춰가며 형태를 만들어갔지요. 그러고는 다시 불에 넣어 달구어 꺼내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불에 달구어 두드리고 다시 달구어 두드리기를 거듭해 나갔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강무석은 손을 멈추지 않았고 끼니조차 걸은 채 망치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설아는 서둘러 주먹밥을 빚어 강무석의 곁으로 가져왔습니다. 강무석은 그제야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몇 조각을 급히 먹고는 다시 망치를 고쳐 쥐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칼의 모양이 서서히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칼날 쪽은 점점 얇고 예리하게 살아났으며 등 쪽은 충분한 두께를 남겨 단단하게 무게중심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손질만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강무석은 숫돌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친 숫돌부터 시작하여 점차 고운 숫돌로 옮겨가며 칼날을 한 방향으로 차근차근 갈아나갔습니다. 슥슥하는 소리가 고요한 대장간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번을 거듭해도 강무석의 손길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칼날을 세워 등불에 비추어 보자 날은 차갑고 고르게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강무석은 아직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칼집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설화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마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강무석 앞에 내놓았습니다. 가문이 무너질 때 가까스로 간직하고 나온 마지막 폐물인 가늘고 고운 은가락지 하나였습니다. 이것으로 칼집을 장식해달라는 청이었습니다. 강무석은 놀란 눈으로 이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낭자의 귀한 물건이 아니냐며 어찌 이것까지 내놓으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설화는 고개를 저으며 은가락지를 강무석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신 분의 솜씨에 자신의 마지막 정성을 보태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값어치 있는 물건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강무석은 한동안 은가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은 뜨거운 불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강무석은 그것을
칼집의 머리 부분과 끝부분에 정성스럽게 입혀 장식했습니다. 은이 식어가는 동안에는 가느다란 끌로 잔잔한 매화 문양도 새겨 넣었습니다. 꽃잎 하나와 잎사귀 하나를 새길 때마다 그의 손끝에는 단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침내 완성된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칼집에서 뽑아낸 칼은 어느 한 점 틀어짐이 없었습니다. 은빛 칼날은 새벽빛 아래에서 서늘하게 빛났고 은으로 감싼 칼집에 새겨진 매화 문양 또한 무척이나 정교했습니다. 품속에 감추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 깃든 기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설아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강무석의 땀과 정성으로 훗날 조선 제일이라 칭송받게 될 은장도의 첫 모습이 그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빛을 보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산골 깊숙한 대장간에서는 이 귀한 물건의 값을 제대로 알아줄 이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뜨내기 장사꾼 손에 맡겼다가는 물건만 잃기 십상이었습니다. 먼저 걱정을 꺼낸 쪽은 강무석이었습니다. 이 산골에서 누가 이런 귀한 것을 제 값에 사가겠느냐는 탄식이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물건을 어디에 내놓아야 제 값을 받을 수 있을지 참으로 고민이구려. 이설아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귀한 물건은 제 주인을 찾아가야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 법입니다. 최진사 댁과 같은 사대부가의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 제가 직접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강무석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산길은 험준하고 세상 인심 또한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 막 몸을 추스른 이설아가 홀로 머나먼 한양길에 나선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리 험한 길을 어찌 혼자 가겠다는 말이오.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이설아는 이튿날 먼동이 트기도 전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보찜 장수들의 뒤를 따라 사흘 밤낮을 걸은 끝에 마침내 한양의 세도가 마님이 머무는 처소에 닿았습니다. 본래 지체 높은 집안에서 자라난 이설아의 기품 있는 몸가짐과 우아한 말씨는 마님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설아가 정성스럽게 보자기 매듭을 풀자 마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촛불 아래 은은한 빛을 내뿜는 칼집과 그 위에 섬세하게 새겨진 매화 문양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칼을 뽑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칼날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마님은 칼집을 직접 손에 쥐어보고 칼날을 비단 위에 살며시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비단이 아무런 소리도 없이 매끄럽게 갈라졌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액을 내놓았습니다. 길을 떠날 채비를 하던 이설아는 공손하게 예를 갖추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마님, 이 은장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입니다. 이설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훗날 또 다른 은장도를 원하신다면 저희 고을의 강무석 대장간으로 사람을 보내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설아가 산골로 돌아오던 날 밤의 달빛은 유난히도 밝았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 쏟아질 듯 했습니다. 마치 하늘조차 그날의 경사를 축복해 주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은장도가 한양의 귀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자 강무석의 대장간에도 대가댁 하인들의 발길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고작 한 자루였던 주문이 두 자루가 되고 석 달이 지나자 5자루로 늘어났습니다. 강무석은 밤잠을 설쳐가며 은장도를 벼려냈고 이설아는 찾아오는 이들을 정중하게 맞이하며 가격과 기한을 조율했습니다. 대장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조득필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조득필이 그 소식을 접한 것은 한양에서 내려온 포목 상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발밑에서 홈이나 만들던 대장장이가 한양의 최진사 일가와 같은 권세가와 직접 거래를 한다는 사실에 조득필은 속이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득필은 곧장 대장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무석이 화덕 앞에서 은장도의 형태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득필은 문도 두드리지 않고 성큼 들어서며 능청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강무석아, 내가 제법 재주를 부렸구나. 강무석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채 차분하게 고개만 들었습니다. 조득필 행수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네가 만드는 그 칼 말이다. 앞으로는 우리 상단을 통해 팔도록 해라. 팔로는 내가 책임져 줄 터이니 너는 그저 물건을 만드는 데만 전념하면 되지 않겠느냐. 조득필은 마치 강무석을 크게 위하는 척 가식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득필의 상단을 거치는 순간 물건의 값은 조득필이 제멋대로 정할 것이고 자신에게는 얼마 남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무석은 쥐고 있던 숫돌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조득필의 얼굴에서 기세등등하던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제 물건은 제가 직접 팔겠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대장간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조득필은 불룩한 배를 내민 채 강무석을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타오르는 노여움과 함께 음험한 속셈이 함께 비치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거라.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지 말고. 조득필은 그 말만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거친 발소리가 멀어지자 대장간에는 다시 적막한 기운만 남았습니다. 강무석은 한동안 문 쪽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저자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무석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도 늘 들어오던 철수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막혔거나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겠거니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지요. 강무석은 직접 조득필의 상단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짧고도 서늘했습니다. 조득필 행수어른께서 이제부터 강무석 대장간에는 철을 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강무석은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짐작지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가운데가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은장도도 호미도 낫도 모두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조득필의 속셈은 분명했습니다. 강무석이 끝내 버티지 못하고 굶주림에 몰려 제 발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빚을 구실 삼아 평생을 일궈온 기술까지 손에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강무석을 제 소나귀에 넣고 좋은 물건은 비싼 값에 팔아넘겨 제 욕심만 채우려는 셈이었지요. 날이 갈수록 화덕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늘 붉게 타오르던 불길이 사그라들자 대장간 안은 낯설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강무석은 포기하지 않고 백방으로 철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고을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조득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강무석이 철을 구하려 한다는 말이 돌기만 하면 어느새 앞길이 꽉 막혀버리곤 했습니다. 이설아는 그런 강무석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이설아는 강무석 앞에서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상을 더 정성껏 차리고 저녁이면 따뜻한 숭중을 들고 화덕 앞에 앉은 강무석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지요.
두 사람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예전보다 더 야무지게 곁을 지켰습니다. 비록 풀무질할 쇠는 없었지만 아이는 제자리에서 묵묵히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고장난 농기구를 들고 이웃 마을의 늙은 박팔봉이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강무석이 형편 어려운 이들의 연장을 늘 돈도 받지 않고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석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쇠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려 당장 덧댈 조각 하나가 수중에 없습니다. 지금은 고쳐드릴 방도가 없습니다. 박팔봉은 강무석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평소 어려운 이들을 기꺼이 돕던 강무석의 화덕이 식어버렸다는 소리에 노인의 눈가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앉아있던 박팔봉이 이윽고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강무석, 너무 낙심하지 말게나. 예전에 듣기로 저 너머 고을 산기참 깊은 곳에 만수 노인이라 불리는 철장이 살고 있다더군. 평생 사철을 구워 으뜸 가는 쇠를 만들어 왔다는데 아무에게나 곁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네. 허나 자네의 솜씨와 진심이라면 혹시 모르지 않겠나 한번 찾아가 보게나. 강무석은 두 손으로 박팔봉의 거친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 조언이 어찌나 고맙고 귀한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강무석은 개똥이에게 대장간을 잠시 부탁하고 서둘러 길을 채비했습니다. 옆 고을로 향하는 산세는 무척이나 험준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비탈길에는 채 녹지 않은 잔설이 남아 미끄러웠고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산바람은 살을 내는 듯 매서웠습니다. 강무석은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도 다시금 몸을 추스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신 밑창은 이미 푹 젖어 발바닥 끝까지 냉기가 스며들었지만 한시도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강무석은 마침내 깊은 산기롤 속에서 낡은 화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에는 냇가에서 건져 올린 사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풀무와 작은 모루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화덕 앞에 앉아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고 머리칼은 눈처럼 하얗게 눕지만 불빛을 머금은 두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불꽃처럼 형형했습니다. 강무석이 다가가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노인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무엇하러 예까지 왔느냐? 저는 저 건너 고을 대장간에서 일하는 강무석이라 합니다. 어르신께 귀한 쇠를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쇠는 아무에게나 내주는 것이 아니다. 노인의 대답은 짧았으나 서슬이 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석은 쉬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정좌하여 무릎을 꿇고는 품 안에서 소중히 쌓은 호미 한 자루를 꺼내 노인 앞에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노인의 시선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호미를 들어 이리저리 살피더니 자루가 맞물린 곳을 힘주어 흔들어 보았습니다. 뒤집어 소리를 들으며 쇠의 울림을 가늠해본 노인은 이윽고 굳은 살이 깊게 박인 강무석의 투박한 두 손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손을 보니 참된 대장장이의 것이로구나. 강무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노인의 눈빛에 서렸던 차가운 기운이 조금은 누그러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화덕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듯 묵직한 보자기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레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범상치 않은 금속 덩어리들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빛깔부터가 여느 새와는 판이했습니다. 푸른 기운이 감도는 회색빛에 묵직하고도 은은한 광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옥강일세. 이 고을 산천에서 나는 쇠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결이 고운 강철이지. 강무석은 그 묵직한 덩어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쇳덩이의 무게는 곧 새로운 희망의 무게였습니다. 강무석이 손끝으로 표면을 훑자 결이 고르고 치밀한 촉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가볍게 두드려 보니 맑고 청아한 소리가 길게 여운을 남기며 산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강무석은 절로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토록 대장장이질을 해왔으나 이런 질 좋은 쇠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강노인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만들 작정인가? 강무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조선에서 으뜸가는 은장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백성들이 요긴하게 쓸 호미와 낫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강노인은 한동안 강무석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람의 됨됨이를 꿰뚫어 보려는 매서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가져가게나. 강무석은 두 손이 떨릴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깊은 고마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강무석이 큰 절을 올리려 하자 강노인이 손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절은 되었네. 노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산속에 틀어박혀 쇠만 구운 지 40해가 넘었네. 이 옥강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손을 기다려왔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임자를 만났구먼. 강무석은 옥강을 조심스레 보자기 싸서 등에 묶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등의 짐은 묵직했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경쾌했습니다. 대장간에 돌아온 강무석이 보자기를 풀자 이를 지켜보던 이설아와 개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옥강이라는 쇠라오. 이것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날 밤 강무석은 차갑게 식어있던 화덕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불씨가 장작을 타고 오르며 사그라졌던 불길이 다시 화르르 살아났습니다. 오래도록 냉기가 서려있던 대장간 안도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설아는 그 타오르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개똥도 다시 기운을 내어 강무석을 도와 풀물을 힘차게 밀었습니다. 강무석은 옥강을 화덕 속에 밀어 넣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벼리는 은장도는 지금까지 만든 그 어떤 것보다 완벽한 완성작이어야 했습니다. 조득필의 간악한 회방도, 쇠가 끊겨 막막했던 고통의 시간도 모두 이 한 자루의 칼날에 오롯이 담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옥강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자 강무석은 다시 망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대장간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맑고 명쾌한 쇠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깊은 산골 마을 곳곳으로 잔잔하게 퍼져나갔고 오래도록 꺼져 있던 화덕의 붉은 빛은 다시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옥강으로 벼려낸 은장도는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히 달랐습니다. 칼을 뽑는 찰나 서늘한 기운이 감돌 정도로 날이 날카롭게 서 있었고 숫돌에 정성껏 갈아낸 칼날은 고르고 반듯한 기품을 자랑했습니다. 은으로 감싼 칼집 위에 새겨진 매화 문양 또한 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세밀했습니다. 강무석은 완성된 은장도를 촛불 앞에 들어 올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평생 가장 잘 만든 물건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설아는 그것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강무석은 쑥스러운 듯 허허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설화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쇠가 끊겨 앞길이 막막하던 나날들과 눈보라를 헤치며 산길을 오르던 밤, 그리고 강노인을 만났던 그 찰나의 순간까지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이 한 자루 속에 고스란히 스며든 듯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한 이설화는 이전보다 한결 담담해진 기색으로 대감댁 마님을 대면했습니다. 마님은 새로 건네받은 은장도를 살피자마자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지난번 물건도 가히 일품이었으나 이번 것은 경지를 한층 더 넘어섰다며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칼집에 새겨진 문양은 솜털처럼 세밀했고 칼날은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날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지난번보다 훨씬 두둑한 보상을 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 바닥에는 강무석이 만든 장도 이야기가 다시금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대감 댁마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문은 다른 최진사 댁 안채로 또 그 건너편 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최진사 댁을 비롯한 양반가와 이설화 같은 규수들 사이에서 강무석의 은장도는 이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산골짜기 대장간을 찾아오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강무석의 대장간에도 비로소 살림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조득필은 다시금 검은 욕심을 품었습니다. 쇠 공급을 끊어 강무석을 고사시키려 했던 계략이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조득필은 분노했습니다.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조득필은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새로운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득필은 우선 하인 하나를 시켜 강무석의 장도 하나를 사오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물건을 사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그 크기와 모양, 그리고 칼집의 문양까지 낱낱이 파악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인이 은장도를 구해 돌아오자 조득필은 그것을 들고 한양 외곽의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값은 넉넉히 쳐주마. 조득필의 명령에 따라 저렴한 무쇠로 겉모양만 번듯하게 꾸민 가짜 은장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양새는 강무석의 것을 흉내냈으나 그 속에는 장인의 정성도 빼어난 솜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속임에 불과한 그럴듯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조득필은 이를 강무석의 진품과 다를 바 없는 가격으로 한양 곳곳에 풀었습니다. 진품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최진사들과 마님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물건들을 사들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일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번드레하던 칠은 시커멓게 변해버렸고 칼집의 끝마무리가 거칠어 가장자리에서 날카로운 쇠조각이 삐져나왔습니다. 급기야 어느 대감댁 여식인 이설화가 치마 속에서 칼을 꺼내려다 손바닥을 길게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붉은 피가 흐르자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은 인근 최진사 댁들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집들에서도 확인해 보니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칼집 장식은 떨어져 나갔고 칼날은 비단 한 장 제대로 베지 못할 만큼 형편없었습니다. 한양 최진사들과 마님들의 노여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감히 어디라고 이런 물건을 내다 판단 말이냐. 분노한 마님들은 즉각 가짜 은장도를 만든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사방으로 풀리고 장터마다 돌아다니며 실마리가 하나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기 전에 가짜를 만들어 판자가 조득필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성 장안이 큰 소동으로 들끓었습니다. 분노한 최진사를 비롯한 사대부 대감들은 즉각 가솔들을 풀었습니다.
조득필이 거느리던 상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요. 평생을 남 부럽지 않게 호의호식하며 지내던 조득필은 두 팔이 억세게 붙들린 채 차가운 길바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관아의 홍영감과 조득필이 서로 뒷배를 봐주며 가까이 지낸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권세 높은 사대부 가문에서 직접 나서서 엄중하게 문제를 삼았기에 홍영감으로서도 더는 조득필의 편을 들어줄 수 없었지요. 결국 그동안 조득필이 저질러온 온갖 악행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철물값을 제멋대로 올리고 휘둘러 여러 대장장이들을 괴롭히며 고혈을 짠 일도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힘없는 장사치들의 물건값을 억지로 깎아 이득을 취하고 제 빚까지 떠넘긴 추악한 행태도 함께 드러났지요. 가난한 박팔봉들에게 가혹하고 무거운 이자를 물려 괴롭힌 일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진품을 교묘하게 흉내낸 가짜 은장도를 팔아 최진사와 이설화들에게 큰 해를 끼친 죄목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동안 조득필의 기세에 눌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겁이나 입을 다물고 있던 백성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조득필의 죄는 더는 감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조득필의 막대한 재산은 대부분 벌금으로 몰수되었고 그 거대했던 상단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창고에 가득 쌓여있던 물건들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평생 제 힘만 믿고 기고만장하게 세상을 휘두르던 조득필의 권세도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그 뒤 조득필은 지난날의 영화가 무색할 정도로 비참하고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오만한 눈으로 남을 내려다보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숨어 다녀야만 했지요. 반면 조득필이 부린 얄팍한 속임수는 오히려 강무석의 진품이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가짜의 호되게 대인사대부들은 이제 강무석의 대장간에서 나온 진품만을 고집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발걸음이 산골 대장간 앞으로 끊이지 않았고 직접 물건을 주문하겠다는 서찰도 날마다 산더미처럼 날아들었지요. 강무석이 벼린 은장도는 마침내 조선 팔도에 이름난 최고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강무석의 살림살이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강무석은 가장 먼저 강노인의 손때가 묻은 낡은 대장간을 허물고 그 자리에 훨씬 넓고 번듯한 새 대장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솜씨 좋은 대장장이들을 불러 모아 함께 일을 도모했지요. 강무석 자신은 온 정성을 쏟아 은장도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 동료 대장장이들에게는 튼튼한 호미와 낫 같은 농기구를 제작하게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해지자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예전보다 훨씬 저렴한 값으로 농기구를 내주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강무석의 대장간 덕분에 고된 농사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강무석은 그 진심 어린 칭찬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고맙고 값지게 느껴졌지요. 찬바람이 물러가고 봄 기운이 대지에 따스하게 내려앉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무석은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지요. 연화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자 강무석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레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은가락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이설아가 은장도 칼집을 장식하며 보여주었던 문양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락지 표면에는 섬세한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 강무석이 정성을 다해 새겨 넣은 작은 글씨 두 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설화가 자세히 들여다보자 100년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글자를 확인한 순간 이설화의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강무석이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평생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이설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설아 역시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향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드려야겠지요. 이설아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 대답에 강무석의 눈동자도 환한 등불처럼 밝아졌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았고 대장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도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혼례를 올렸습니다. 단정하게 예복을 갖춰 입은 두 사람을 향해 박팔봉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넸습니다. 혼례가 모두 끝난 뒤 강무석은 개똥의 어깨에 든든하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한 식구다. 개똥은 대답 대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들어갔으나 강무석은 짐짓 모른 척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살림 형편이 나아지고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자 강무석에게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속에서 홀로 외로이 지내고 있을 강노인이었습니다. 험한 산기담에서 차가운 눈보라를 홀로 견뎌내고 있을 노인을 생각하면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무석은 다시 옆 고을의 산을 올랐습니다. 강노인은 예전과 다름없이 화덕 앞에 웅크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무석이 모습을 드러내자 노인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또 찾아왔느냐? 어르신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어 왔습니다. 노인은 아무런 대꾸 없이 강무석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강무석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이튿날도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도 험한 산길을 올라 노인을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하는 강무석의 태도에 평생을 홀로 산속에서 보내던 강노인의 마음도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같은 고집쟁이는 내 평생 처음 보는구먼. 노인은 혀를 차면서도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노인이 마을로 내려온 날 연화는 정성을 다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냈고 도유는 노인의 단출한 짐꾸러미를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노인은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긴 세월을 고독하게 살아온 이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 한 그릇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강노인이 함께 지내게 되면서 그는 화덕 곁에 자리를 잡고 쇠를 고르는 일을 돕거나 기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때때로 강무석과 나란히 앉아 오랜 세월 몸소 겪으며 쌓아온 귀한 지혜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강무석의 대장간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온 가족이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겨운 세월이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물들고 다시 겨울이 내리기를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덧 8살이던 개똥은 15살에 듬직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똥도 어느 순간부터 그저 풀무질만 거들던 아이가 아니라 직접 망치를 잡는 소년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강무석의 어깨너머로 수없이 보아온 정교한 손놀림을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쇠를 적절히 달구어 때를 맞추는 법과 망치를 내리치는 각도와 힘을 조절하는 법, 그리고
숫돌질의 결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법까지 개똥은 묵묵히 익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무석은 개똥이 혼자 힘으로 만든 호미 한 자루를 건네받았습니다. 강무석은 아무 말 없이 호미를 들어 올려 나를 세밀하게 더듬어 보고 자루의 맞춤새를 살핀 뒤 뒤집어서 등을 두드려 그 울림까지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강노인은 한쪽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이서라도 부엌 곁에서 하던 일을 멈춘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강무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만들었구나. 그 말에 개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의 손도 대장장이의 손이 되었구먼. 대장간 안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화덕의 불빛이 네 사람의 얼굴 위에 비쳤고 망치 소리도 다시 그 웃음소리 사이로 섞여 들었습니다.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하게 된 강무석의 대장간에서는 그렇게 웃음소리와 망치 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옛말에 정직한 땀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무석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낸 사람은 비록 걸음이 더딜지라도 끝내 자기 몫의 결실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강무석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쉽게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어려운 날이 닥쳐도 결코 손에서 망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제 것을 불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만든 물건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제 앞에 온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땀방울은 결코 헛되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걷는 길이 비록 더디고 고단하게 느껴지더라도 묵묵히 쌓아온 정성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금 늦게 찾아오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강무석이 그랬듯이 끝까지 버티고 견딘 사람의 땀은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강무석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정겨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